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돌아온 김준일 시사평론가.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찌감치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셨는데 예. 그 사이에 뉴스 많았어요. 아유, 못 따라가겠다고요. 자,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김광일 기자 정리해 주세요. 릴레이 출마 선언입니다. 예, 국민의 전당대회 어제 당권 주자들이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국회 소통관에서 했고요. 같은 곳에서 1시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으로 릴레이 출마 선언이 됐어요. 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게 한동훈 오후 2시 할 거다까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후에 원희룡 전 장관이 3시로 같은 곳에 잡으면서 구도를 잡았고, 이후에 나경원 의원까지 1시에 소통관 예약을 하면서 이렇게 따닥따닥 스케줄이 붙게 됐어요. 네. 그래서 소통관에 지지자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진짜 대선 경선장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소통관이 개관한 이후에 네. 로비에 이렇게까지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특히 한동훈 위원장 응원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요. 물론 여기 같이 와 있다가 이름만 바꿔 달고 좀 이따 나경원 내미시는 분도 있었지만 네. 피켓을 여러 개 가져온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요? 보통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마 선언의 하이라이트 저희가 모아봤는데 좀 보고 올까요?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순으로 들으셨어요. 이게 핵심은 결국 당정 관계거든요. 이를테면 한동훈 수평적으로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네. 원희룡 당정 원팀, 나경원 당정이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상 비윤 한동훈, 친윤 원희룡, 비윤도 친윤도 아닌 나경원, 이렇게 좀 포지션이 딱 드러났던 회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러닝메이트는 다들 정했습니까?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어제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이렇게 라인업이 좀 짜였고요. 나머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사람은 아직 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사실은 김재섭, 김용태 두 사람한테 좀 러브콜이 집중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나서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재섭은 당권 주자로까지 분류됐기 때문에 급이 낮추기가 쉽지가 않고, 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현직 비대위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리고 둘 다 좀 젊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게 되면은 비윤이니 비한이니 이렇게 딱지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럼 캠프에도 두 사람은 다 합류 안 합니까? 아직 할지 말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명확하게 언급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김용태, 김재섭 두 의원의 인기가 높군요. 네. 어제 제가 봤던 포인트 한 세 가지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째, 한동훈 칼 갈았다. 출마 선언 모두 발언이 8,941자였어요. 와, 그래요. A4 용지 15쪽 분량. 예. 백브리핑, 기자들 질의응답하는 것까지 한 거의 50분 동안 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다음 타자였던 원희룡 캠프 쪽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길었어요?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얘기가 좀 이제 핵심이었는데, 네. 예고는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탄핵의 빌드업으로 해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던지면서 좀 비윤의 정체성 명확히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민주당 법안을 수용하기보다는 대법원장 같은 게 중립적인 3자가 네. 특검 후보를 추천하자라고 전제를 달긴 했어요. 네. 알아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캠프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경원, 원희룡은 이런 입장 못 낼 거다. 나름대로 차별화하는 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나경원 의원이 출연합니다.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또 이제 유승민, 안철수가 불출마한 상태에서 이제 비윤 쪽 표를 받겠다라는 계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한동훈 캠프 쪽에 물었더니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수도권 당원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전체의 40%다. 영남권 정도는 된다라고 해서 그런 계산들을 같이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도발을 했습니다. 사실 좀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알기로 성지순례 갈 준비하고 헬스장 회원권 끊어놓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부름받고 급하게 뛰어들었다는 게 정설인데 예. 어제는 대통령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기자들한테 전했어요. 나경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랑 식사까지 하고 갔다. 그러니까 즉 한동훈 위원장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만났다. 나머지 3명은 다 만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식사에 초대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안 간 거 아닙니까? 라고까지 일종의 견제교를 던졌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느 부분 제일 주목하셨어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제 워딩이 좀 셌다. 네. 이게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캠프에서도 생각보다 워딩 셌다. 한동훈 사실상 반윤 선언 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사실상 반윤 선언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전날까지 캠프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겠죠. 예, 톤을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를 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육참골단이라는 캠프 관계자의 이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손실을 보는 대신 큰 승리를 거둔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길게 이어지면은 반윤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점점 좀 공세가 강화될 텐데 그때 뭐 뒤에 가서 그렇게 하느니 그냥 처음부터 전선을 명확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지금 당권 대권 분리를 지금 나경원 지금 후보라든지 네. 윤상현 후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1년 뒤에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앞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공세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여러 명이 나왔을 때는 메시지가 선명한 사람들이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원래는 친윤 후보로 나경원 의원이 얘기가 되다가 네. 지금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나오면서 갑자기 약간 이제 판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두 사람은 캐릭터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별 안 되는 몇 안 되는 수도권에서 당선된 분들 그리고 비윤도 그러니까 반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윤 포지션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약간의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두 분이 또 당권 대권 분리를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기세를 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따라서 합종 연행도 추후에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명이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결국 결선 투표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해석이 봤을 때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세론 어대한 뭐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굉장히 관전 포인트죠.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아요. 지금. 결선까지 가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윤상현 후보는 이미 금요일에 만났고 두 번째 인터뷰 나경원 의원과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당권 대권 분리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나 의원님도 꿈을 좀 크게 가지십시오. 왜 벌써 대선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나 의원의 답변은 어떨지 여러분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음으로 갈까요? 네. 레드라인. 레드라인 이건 뭐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러시아가 그동안 레드라인이라고 이제 언급해왔던 게 있는데 네. 러시아는 북한의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거 요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언급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하면서 북러가 뭐 조약을 체결하고 또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했던 얘기가 북한의 정밀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레드라인은 좀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KBS에 출연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레드라인에
가까워졌다. 어. 다만 러시아가 첨단 무기를 북한에 넘겨준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지켜야 될 선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이제 하기에 따라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하게 될 수도 있다. 살상 무기. 네, 라는 차원의 얘기를 어제 했던 거였습니다. 음. 이런 가운데 북한 재래식 무기랑 러시아 신기술 무기가 이미 거래가 되었던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뭐 어제 그저께 좀 보도가 됐어요. 뭐 워싱턴 포스트랑 우리 채널A 등등에서 이제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분석한 건데 네. 이미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한 포탄 160만 발 정도 규모가 되는 폭발물, 그러니까 북한 재래식 무기를 담은 컨테이너들이 러시아 서부 국경으로 이동했다. 그런 어떤 위성 사진이나 몇몇 그 정황들로 인해서 그렇게 분석이 된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그 컨테이너들이 러시아 미사일 생산 공장을 거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정황까지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또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어떤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들을 북한 쪽으로 다시 전달된 이런 정황까지 지금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레드라인 근처까지 갔다. 아직 뭐 넘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처까지는 갔다라고 국가안보실장이 선언을 해버리는, 공식화해버리는 이 상황. 와, 이거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레드라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이제 한러 관계가 안 좋아진 거는 맞는데 이거를 정말로 그러면 더 악화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좀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면은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차두현 아산 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뜯어보면은 양쪽 다 선을 넘지 않는 한 지금보다 더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 아,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세게 점점 이게 고조됐잖아요. 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지 않으면 우리도 더 세게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제 선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지금은 안 좋아졌지만 더 악화될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잘 예. 뜯어보면요. 예. 그 이제 푸틴이 북한 갔다가 돌아가고 나서 북한이 조약서를 협약문을 공개해 버렸잖아요. 이거 뭐 동맹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공개해 버렸을 때 러시아 쪽 반응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미국이나 나토 이제 유럽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지금 북한이 너무너무 이뻐서 우리 모든 전략 무기를 다 주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줬을 때의 그 후폭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언적인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서로 지금 선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오늘 사설이 저는 5개 언론이 이거를 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냐면은 5개 언론의 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어떤 식으로 세계일보 다릅니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핵무장 얘기를 했어요. 핵무장 사설 나서야 제목이 된다. 핵질서 어지럽힌 북러 우리도 억지력 갖춰야 그래가지고 핵무장 핵공유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행태 당당히 대응하고 전략적 우방 외교 강화해야 그래가지고 반드시 응분의 손실을 겪도록 해야 된다.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왔고 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외교가 정교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향신문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이거는 전쟁이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리고 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러 외교 실패하더니 긴장 고조 카드 꺼내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외교 좀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예. 정부.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문제구나. 그리고 논조도 다 다르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이제 이 프리덤 엣지 훈련이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지금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핵무장론 얘기가 지금 트럼프 측 참모 측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있고 한국의 핵무장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가 상당히 주목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뭐 5개 사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다양한 토론들이 오고 가야 할 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거 전달하면서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간호법 동상이몽. 여야가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 그러니까 피해 간호사 제도라고 하잖아요. 이 제도를 제도화한, 지금도 뭐 존재는 합니다만 제도화하는 간호법안을 잇따라 발의를 했는데 동상이몽이란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 피해 간호사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 해서 뭐 수술장을 보조하고 검사 시술 보조하고 이런
뭐 사실상 의사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이었던 거잖아요. 네. 의사 숫자가 부족하니까 간호사한테 시켜왔던 일들이었는데 법제화가 안 되고 있었고, 요걸 제도화하는 법안을 이제 예전에 이제 간호법으로 담으려고 했었는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서 이제 실현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 그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발의를 했고 당론 채택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게 핵심이 됐던 쟁점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간호사가 일정 부분 의사 역할을 하는 걸 인정을 해주게 되니까 단독으로 그러면은 의사 없이 어떤 진료 행위를 하는 것도 그럼 묵인하는 것이냐? 뭐 개원도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간호법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사실은 지역사회 간호라고 해서 예. 이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부분이었는데,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에는 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은 다 빠졌고요. 이제 그 단독 개원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 간호사를 인정하는 방안까지 발의가 된 거거든요. 예. 일단 민주당은 지난주 수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했는데, 지역화폐 관련법, 탄소중립 관련법, 소상공인법까지 해서 한 4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하면서 뭐랄까 거부권 전국을 압박한다. 그러니까 거부권 쓸 테면 뭐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차원에서 같이 당론 채택한 거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예. 국민의힘도 이해 질세라 하루 뒤였던 목요일 날 당론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뭐 요거는 아마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료 공백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당론 발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됐거든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서 이거 뭐 직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응하는 차원이었던 거고, 유이동 전 정책위 의장이 대표 발의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최근에 당 1호 법안이 이제 패키지로 한 열 몇 개가 발의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설명 들어보니까 양쪽이 뭐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요 정도면은 통과시켜도 되겠다고 합의가 됐다는 걸로 들리네요. 그렇죠. 양쪽이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고, 다만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사실 혹은 상임위와 본회의가 열려서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예. 원구성이 안 되고 있고 국민의힘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실상 만나서 합의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좀 엉뚱한데 이게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네요. 예, 약간의 법안이 다른데 PA 간호사의 뭐 범위와 지위를 규정한 거에 따라서 민주당 쪽에는 의료기사 거를 빼기는 했지만은 합의를 못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물꼬가 트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학병원들 휴진 여부도 이번 주에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